건물주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월세를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왜?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왜? 신도시 상권을 워낙 세게 분양받았으니까. 왜? 제로금리 시절에 내가 저렴하게 은행 돈을 활용한다고 생각해서 B2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 공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상가 분양주부터 일반 임차인까지 다 같이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도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내가 경기도에 공실 들어가서 장사한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은행에다 돈 예금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맥형입니다. 23년 한 해 잘 보내시고 우리 24년도를 또 맞이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23년 후반부터 왜 이렇게 장사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맥형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많이 듣곤 했습니다. 경기가 물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비단 경기 때문인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이슈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건지 뭐 많은 유튜버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하지 않고 인하되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자영업자들 다 장사가 잘 되셨나요? 이것도 약간 케바케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잘 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꾸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 팩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그럼 또 반대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면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옛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봤었어요. 거기 내용 중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둑천재 박보검 씨 태기로 나오죠. 우승해서 우승 상금을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소하게 모여 사는 주민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을 일산에 투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동일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일산 뭐 논이고 밭인데 거기에 뭐 투자할 게 뭐가 있다고. 성동일 씨는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넣는 게 가장 안전하다. 15%의 금리를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파트 사라고. 강남에 엄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아니고 엄마 아파트를 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음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쳤다고 하죠. 무슨 아파트를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고. 어쨌든 부동산 불패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 자산의 가치를 크게 형성시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였죠. 대부분 또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은 당장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2030도 부동산에 다 투자하기 시작하죠. 지금 일단 기준금리 한번 볼게요. 이제 은행에서 거래하는 시중금리 자체는 6% 막 7% 이럽니다. 근데 1988년도 15%에 비하면은 아직 낮지만 지금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비투를 했기 때문에 이 금리는 정말 높은 금리죠. 제로금리 시절. 하는 기준금리 0.75로 인하 제로금리 시대 사상 첫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2015년 3월부터 이렇게 2020년 3월까지 금리가 뭐 2%에서 1.5% 뭐 심지어는 0.75%까지 이렇게 계속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거래하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 형성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었죠. 늦게라도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투를 했죠. 노도강이라고. 노원, 도봉구, 강북구 이쪽에 그나마 아파트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030 젊은 친구들이 비투를 이제 하는데요. 최근 기사 빚 갚는데 월 175만 원 20대 30대 나라든 영끌 청구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가 2019년 6억을 주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샀대요. 은행에서 2억 3천, 저축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달 230에서 240만 원 정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요. 대출 갚는 기간은 30년, 거의 노예죠. 은행의 노예. 아이도 심지어 한 명 키우죠. 생활비가 빠듯해서 심지어는 5천만 원을 신용대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이 400만 원, 적은 월급 아니죠. 400만 원 받지만 빚 갚는데 돈 빼면 200도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외식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인 삶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030의 현실이에요. 현실.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소주라도 한 잔은 어쩌다가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고 나왔는데 소주 가격이 4,000원이 아니에요. 3,000원이 아니에요. 이 서민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이 소주의 가격이 지금은 5,000원, 6,000원 하는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소주의 도수가 기사를 보면은
100년 동안 20도가 낮아졌대요. 100년 동안. 1924년도 35도 증류식 소주였어요. 이때는 진로에서 나온 35도 소주가 있었는데 23년도 15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약 100년 동안 도수가 20도가 낮아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라는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요, 도로를 보고 알았어요. 도로에 오바이트가 많이 있으면은 와, 진짜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가 호황이다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예측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도수가 센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을 조금만 많이 먹으면 개어냅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1인 2병 막 주량이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16도 17도짜리 술을 먹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올랐지, 도수는 낮아졌지, 주량이 늘어난 것처럼 많이 먹지. 한번 술집 가서 먹으면은 5만 원 10만 원 그냥 씁니다. 더치페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영끌했거든요. 심지어 자녀도 한 명 있어요. 애들은 또 학원은 보내야 돼요. 내가 못 먹어도 못해도 못 입어도 우리 애들은 입고 싶은 옷 그리고 가고 싶은 학원은 다 보내야 되는 게 이제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하는 거죠. 집을 못 사는 겁니다. 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출산, 결혼, 연애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23년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보면은 약 10년간 자영업자의 비중은요, 5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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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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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만, 550만, 560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요, 늘 비슷했어요. 늘 비슷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요, 인구가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를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지금 현재 938만이에요. 그 1988년도 태기가 상금 5천만 원 받았을 때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인구 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야지 그 안에 소비력이 있고 공급자는 적어서 이 안에서 수요가 일어나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분산되고 있죠.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웠고 또 너무 거품이 낀 부동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경기도를 개발해서 다 경기도로 빠진 거죠. 하남, 광주, 성남, 뭐 심지어 인천, 그리고 김포, 이와 같은 신도시로 다 빠져나간 거죠. 자, 보면은 인구 감소가 어떻게 됐냐면은 2014년도에 1000만이 넘었어요. 1010만. 15년도에 1002만, 993만. 985만. 이게 뭐 거의 1, 2만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마다 10만, 15만씩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들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다 경기도 외곽지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땅이 넓잖아요. 이 인구들이 간다고 그 땅들이 다 채워질까요? 말 그대로 공급은 이만큼 널려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공급이 이만큼 있는데 건물은 또 요만큼 높게 지어요. 근데 그 높은 건물에 사람이 사는 곳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성이 좋은 상가들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1층부터 2층, 3층까지 막 상가예요. 그게 임대 수익, 임대 소득이 좋으니까는 그와 같이 분양을 해야지 수익성이 시행사는 더 좋으니까. 이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요, 자영업자들 무권리, 창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면은 다 장사하면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경기도와 같은 곳에서는 잘못 들어가면 내가 물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 나만 물릴까요?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서 계속 가치가 오른다라고 착각해서 건물주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월세를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왜?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왜? 신도시 상권을 워낙 세게 분양받았으니까. 왜? 제로금리 시절에 내가 저렴하게 은행 돈을 활용한다고 생각해서 비투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 공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상가 분양주부터 일반 임차인까지 다 같이 자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5가지로 현실적인 부분의 역대급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에요. 이거는 모든 유튜버, 많은 유튜버, 그리고 일반인들도 아는 이유예요. 돈이 시중에 안 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낮춰요. 왜? 금리를 낮추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저렴한 은행에 돈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높여요. 금리를 높이니까는 은행에다가 빚을 지면 안 되고 오히려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물건을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돼요. 계속 이런 순환을 겪는 건데 우리가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사이트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냐?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잘 되는 아이템, 예를 들어 곱창, 족발, 이와 같은 아이템들을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계속 그 종목을 내가 장사를 해요. 족발집 장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가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족발 공급하는 사람이 어이씨구나, 갑자기 족발이 잘 나가네? 이거 가격을 좀 올려서 조율해야지, 내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업자는 돈을 버는데 이걸 가져다가 파는 사람들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공급업자의 수가 제한된 업종, 아이템은 창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밸런스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공급을 하는 원공급자의 힘이 큰 아이템, 연어, 족발, 특수부위, 곱창과 같은 이와 같은 아이템들은 수요와 공급을 공급자에 의해서 조정당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기업 제품, 공산품 내지는 밀가루 한 포로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요, 어쨌든 밀가루 뭐 10kg짜리에 들어가는 1인분의 양은 몇십 그램 안 되기 때문에 원재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족발의 족과 같은 것들은요, 이 공급자의 힘이 세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끌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선택이 일단은 패인의 요인이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어서 물가 상승이에요. 뭐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소주도요, 맥주도요,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옆집이 올린다고 해서 올립니다. 근데 올려도 너무 올리죠. 공깃밥 1,000원 파는 거 막 3,000원에 팔고 소주 5,000원에 되는 거 6,000원 합니다. 근데요, 이게 가격을 낮춰도요, 내릴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자영업자의 마음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비 맥주가 가격을 올렸어요. 그럼 도매사가 가격을 인상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죠. 근데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도매사가 낮춰줄까요? 안 낮춰준다고요. 이건 소비자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안 낮춰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올린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가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과하게 인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인상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가격을요,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긴 그러지만 비둘기가 좋아하는 족발집이 있습니다. 19,000원대의 족발을 팔았어요. 근데 그게 21,000원, 23,000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소비가 줄었어요. 왜냐면요, 개인 매장 하나는 티가 잘 안 나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로 소비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라는 게 더 빨리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올리는 것도 더 빠르게 눈치채요. 고깃집도 마찬가지고 피자집도 마찬가지고 프랜차이즈 회사들 가격 올려서 매출 30% 40% 떨어지는 역풍 맞는 회사들 엄청 많습니다. 가격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일수록 더 신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잉 공급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울시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때려 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팔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또 1층에 지하에 막 상가를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서울의 웬만한 곳을 가면은 권리금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 잘 앞을 볼 줄 모르는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무권리, 공실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또 프랜차이즈 회사 잘못 끼면 그냥 이곳에 가면 장사하면 잘 되겠지 막 이런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하는데요. 일단 평당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요. 30평 기준으로 막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600만 원, 900만 원 막 하는 거예요. 30평에 뭘로 수익 낼 건데요. 배달해가지고 햄버거 팔아가지고 결국에는요, 불쌍해. 우리 자영업자분들 건물주에 살을 찌워주고 은행에 대출 갚는데 살을 찌워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살을 찌워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배민 수수료에 살을 찌워주고 결국엔 나만 살 빠지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와 같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보지 못해요. 이런 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가 엄청 치열한 경쟁이에요. 아까 자영업자 인구 변화, 서울시가 1,000만인데 1,000만이 있는 곳에서 장사하다가 939만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기가 좀 나아진 거 아닌가? 오산이에요. 왜냐면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는 50대, 60대 정년퇴직 하신 분들, 빠르면 40대 중반 이와 같은 분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맥형 아카데미의 교육생들 나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20살짜리가 왜 여기 들어와요? 평균 나이가 30이에요. 2030이 그 비투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창업을 스터디해요. 근데 이 친구들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도 3명 있었고요. 육사 출신도 1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서 창업을 준비할까요? 왜? 공무원들 정말 최저시급만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심지어 경찰 공무원들 야근 수당마저 깎다 보니까 12시 넘어서는 경찰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우가 안 좋고 더 열심히 일해서 초과 수당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투자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눈치 안 보고 내가 이것보단 더 벌겠어, 이러고 시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혼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협업을 한다니까요. 산청숯불 가든 몽탄, 고도식 뭐 이런 브랜드 만든 사람들은 왜 잘 될까요? 장사의 경험이 30년, 40년 돼서? 아니에요. 이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협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전문성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도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내가 경기도에 공실 들어가서 장사한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은행에다 돈 예금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물론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알려주니까. 하지만 장사하는 분들이 QSC를 배우다가 이제는 SEO를 배워요. 이게 뭐냐면은 최적화하는 거예요. 네이버의 환경 체계를 최적화하는 거, 알고리즘에 최적화하는 거, 알고리즘에 이쁨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는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심지어 사진에 텍스트 들어가는 사진명도 연관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거고, 음식 사진이 메인 사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인물 사진을 메인 사진을 넣고, 인물 사진을 이쁘게 찍기 위해서 뭐 AI를 통해서 편집을 한 사진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이게 50 먹고 60 먹고 나와서 자영업 하겠냐고요. 40 중반에 어설프게 퇴사해서 이게 자영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또 네이버가 기본 공식이 있으면 몰라도요, 이게 승자 독식을 원하지 않아요. 계속 플레이스를 막 흔들어요. 내가 막 1페이지 있으면 막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막 흔들려요. 어느 순간 3페이지, 4페이지 가요. 그러면은 이 마케팅에 뽕을 맞는 게 뭐냐면은 막 예산을 계속 늘려요. 1페이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건비 올랐죠. 임대료 올랐죠. 그러면서 재료비도 다 올랐어요. 심지어는 서민 물가가 오르면서 공공요금이 다 오르니까 공과금도 올랐어요. 카드 수수료도 요즘에는 키오스크 어설프게 쓰면은 벤사, 피지사 이해 못하면 수수료가 2배 부과되는 것도 자영업자들 모르고 있었어요. 차 띄고 포 띄고 심지어 부가세 띄고 이제는 마케팅 비까지 띄어야 돼요. 뭘 띄어야 될까? 이제 장기도 하나씩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이러면서 현타 오는 거죠. 내가 자영업을 왜 하는 거지? 이제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외식업 쉽지 않다. 어설프게 그냥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냥 괜찮은 거 골라서 하면 되겠지. 물론 개인 점포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회사도요, 브랜드 잘못 선택하잖아요. 본사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오픈하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임금일도 안 보고 오픈하면 죽어요. 최근에 전라도 정읍에 가게를 오픈한 아카데미 수강생이 있습니다. 월세가 정말 비싸대요. 그 동네에서 정말 비싸서 얼마냐 했더니 40평이 좀 넘나 하는데 200만 원이래요. 근데 갔더니 한 달에 7천 정도를 팔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250, 300을 팔고 있는데, 지방 소도시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10만 됐어요. 근데 상동이라는 동네만 인구 밀도가 3만이 모여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와 같은 특혜를 누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서울에서 40평, 45평 하면은 기본 뭐 평당 임대료가 한 25만 원 하면은 500이면 싼 거죠. 지방은 그게 반의 반값도 안 되니까요. 근데 서울이 매출이 좋나요? 경쟁 치열하죠.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보고서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된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역대급 장사가 안 되는 이유, 그냥 기본적인 우리 외부 환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 준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누적되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면 금리가 높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와 같은 시기에도요, 돈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